오늘 제 1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좀 간단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지다. This is 논지. 논지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된다. 논지가 바로 뭐냐? 자기의 강력한 주장이다. 이 논지는 한 문장에서 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풀에서 논문 쓰면서 잠깐만 데시스를 한 페이지나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가서 먼저 해보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참 설명을 붙이게 돼. 이거는 뭔데, 이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선언 문장이 막 가더라고요. 한두 문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담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why?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정말 그렇겠냐?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지나치지 않냐? 그건 너무나 뭐 일방적이지 않냐? 그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논쟁의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논지로 정해가지고 그 논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논문이다.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논문지도를 디민이나 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뒤늦게 좀 세우는데 논지가 약하거나 논지가 평범해. 그 논지가 너무 그냥 순수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논문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어떤 자료를 모으는 종합 이런 교과서적인 거. 강의로서는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논문으로서는 이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This is 논지. 논지가 강력하게 주장이 돼야 된다. 논지는 논문의 어떤 면에서 하는 등뼈 같습니다. 등뼈. 등뼈가 딱 쓰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교사적으로 그리고 현 시대적인 면에서 큰 세 파트에서 딱 이것이 옆으로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잔가지들이 쫙 있을 때 딱 하나 고래 등처럼 강력하게 자기 어떤 논지를 세워나가는 건 하나의 중요한 논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래 등뼈 같은 게 아니라 지렁이같이 아니면 지렁이같이 흐물흐물 되거든가 아니면 등뼈가 없는 뭐 물고기는 뭐예요? 네? 등뼈가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것처럼 돼버리는 거. 논지가 없어요? 논지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논지는 하나의 등뼈 같다. 등뼈. 그리고 그것을 옆에 받쳐주는 것이 하나 1장, 2장, 3장의 그것이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먼저 성경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교사적인 면에서 그리고 현 시대적인 면에서 세 가지의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줄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논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논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지를 내일 가능하면 한 문장 아니면 두세 문장에서 이건 이렇다. 그럼 뭐 이렇다 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은 이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거기서 뭐 나는 주장한다까지 말할 그까지 쓸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자기의 강력한 주장이 담긴 논지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논지의 네 가지 지금 요소가 여기 나오잖아요. 11페이지에. 논지는 글쓴이의 주장. 그 주장은 논쟁이 될 수 있는 거. Why? 어떻게? How? 그게 근데 언제 그게 될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논쟁, 어떤 퀘스천, 그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내용을 가능하면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논지의 주제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보다는 하나의 그 심플하면서도 내로 다운하라. 항상 내로 다운하라, 심플하라, 그리고 깊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강력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된다. 명확하면서 강력하게 뭔가
그 논지 자체에서 강력한 뭔가 확실한 저기를 보여줘야지 뭔가 희미하거나 모호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논지 개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해서 12페이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목차 구성에서 이제 논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목차를 만들어지는데 목차에는 중요한 게 서론. 서론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 뒷표현에 나옵니다. 서론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본론. 본론에서 제2장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보통 본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논문에서 그냥 제2장으로 할 수 있어요. 제2장. 그래서 서론을 제1장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제2장, 그 다음에 제3장, 그 다음에 제4장, 그 다음에 결론. 그래서 결론, 그 신학적인 논문 같은 거는 결론으로 보통 끝나는데 우리 목회학적으로나 성교학적인 면에서는 풀러에서도 항상 conclusion보다는 suggestion 아니면 application 이렇게 이제 뒤 마지막을 많이 밝힙니다. 그래서 application이라는 건 적용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 및 적용이 좋을까요? 제안이 좋을까요? 제안, 적용. 결론 및 적용.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onclusion and application.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목차가 구성이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성경적인 면에서 여기 순서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 여기서는 뭐 A, B로 했는데 여기 A, B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1, 2로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1, 2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소호 제목은 1, 2가 될 수 있고 아니면 A, B로 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뭐 이제 나름대로 뭔가 정하면 되겠죠. 예. A, B로 할지 아니면 1, 2로 할지 1, 2 가로치고 할지 아니면 소문자 A, B로 할지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 논문에서 그걸 정하면 좋겠어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해올 때는 A, B로 안 하고 그냥 1, 2, 그 다음에 쌍가로 1, 2, 그 다음에 A, B가 아니고 그냥 작은 1, 2, 이 정도로 했습니다. 보통 논문이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는요, 이래서 소제목, 쌍가로 1, 2 정도까지 가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더, 논문이 한 200페이지 넘어갈 때는 그 밑에 소제목에 1, 2까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2장 그리고 이거는 주로 성경에서 성경 부분 그 다음에 목차의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사적인 면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 시대 지금 현 시대 현재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의 교회나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내 논지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나는 논지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논지를 세웠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교회사적인 면에서 현 시대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 결론이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약.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기를 주장한다. 이렇게 적용되기를 제시한다. 그래서 적용으로서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마지막 결론에서 적용을 세워나가는 거죠. 예. 이런 목차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 목차 구성.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페이지에 뭐 좋은 문단의 4가지 요소, 뭐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문단은 패러그래프예요. 한 문단에서 가능하면 그 패러그래프의 문단마다 내용이 거기서 작은 매듭으로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결성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통일성. 그 문단과 그 다음 문단, 패러그래프와 패러그래프에서는 서로 간에 한 주제로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주제가 좀 달라질 때는 번호가 달라져야 되겠죠. 2번, 3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그 번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통일성이 돼야 된다. 문달에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차성. 순차는 시간적인 면에서.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시간적인 면에서 다뤄야 되겠죠. 아브라함부터 다루면 다윗부터 이렇게 쭉 나가야지. 다윗을 냈다가 또 뒤늦게 아브라함으로 가지 말고 그냥 시간적인 순서. 공간적인 면에서도 넓은 공간에서 좀 좁은 공간으로 증거, 주장 뭐 그런 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연결성. 문단과 문단에서 서로 간에 잘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팔로업이 돼야 되도록 하는 거. 거기에서는 그 중간중간에 그 연결성이라면 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학적인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하는 것보다는 뭐 그때까지 불행이도 그러나 따라서 아마도 그래서인지 뭐 그 이야기가 대단히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좀 서로 간에 그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냥 문단 안에서의 문장을 이렇게 덩어리째 이렇게 넣는 것보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연결시켜가지고 쓰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7페이지. 연구 논문. 연구 논문은 단순한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다. 아까 논지 말하는 뭔가 자기의 독창적인 논지, 주장이 있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그 논지를 세워나가서 나중에 결론으로 그 논지를 확실하게 세워나가고 그러므로 어떤 애플리케이션까지 적용까지 나가는 그 논문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설교로 말하면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 분들의 설교는 논지는 있어요. 근데 논지가 성경적으로 뭐 교회사적으로 맞아 논지가. 근데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적어요. 요즘은 좀 많이 그게 좀 이제 많이 좀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적어. 근데 이 우리 보수주의가 아닌 진보 자유주의 쪽에 있는 교회들 보면 논지가 성경적인 논지가 좀 약해요. 약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안 해. 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그런 건 좀 설명을 여러 가지 해요. 비유를 통해서 뭐 이 이야기 저 얘기. 그래서 뭐 성경에서 성경에서 바이블 say 이런 얘기 아니라 뭐 저기 짠배가 아니 누구야 뭐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말하기를 누가 너 철학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이런 건 더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덜해. 근데 보수주의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자유주의나 이쪽에서 성경 구절보다 일반 사회적인 얘기 무슨 뭐 철학적인 얘기 뭐 이런 거 섞어서 많이 이렇게 아주 유식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고 적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적용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우선은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죠. 근데 그게 공감과 은혜를 받지만 강력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면에서는 좀 약해요. 그거는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주의는 그게 성경의 이거 논지 이런 거는 참 강하게 되고 논지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목사님들이 힘을 주는데 적용 면에서 좀 약하니까 교인들이 그 적용할 때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또 적용하든가 이거는 내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남한테 적용한다든가 좀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설교에서. 저는 그래서 플로에서 제가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게 나는 이제 적용의 면도 좀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딱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돼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실천돼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더 얘기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보수주의는 좀 적용을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자, 네, 논문에 뭐 18페이지 논문에 뭐 5가지라면 제목 선정, 자료 수집, 자료 평가, 내용 조직. 예. 제목 선정하고 논지 서로 연관이 되죠. 근데 마지막 제목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 논문을 말하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때 논지는 처음부터 결정하지만요,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게 제목입니다. 설교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 처음에는 제목을 대충 정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정하는 게 논문이에요. 뭘 어떻게 내 글의 가장 핵심을 표현하고, 아니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저게 뭘까 하는 어떤 의문점, 호기심을 가진 제목으로 만들까, 아니면 이것이 그 논문 제목 자체가 그냥 딱 마음에 부닿는 걸로 만들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2의 축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2의 축복 어떠세요? 이게 뭘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떠면 저게 정말 제2의 축복이구나. 그럼 성경 본문을 딱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응? 그 말씀이 딱 그러면 안에서 제2의 축복이 성령 충만이구나. 딱 그걸 딱 핵심을 그냥, 저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성령 충만 없으면 결국 인생은 초라하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 강력한 논지였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논지를 세워 나간 거죠. 뭐. 네. 아까 말하는 거 저 PPT 이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설교도 작은 논문이에요. 그냥 자료 수집하고 뭐 누구는 이렇다, 뭐 이렇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보다는 그냥 어떤 뭐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 작은 논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요. 설교는 내 논지, 내 주장이 강력하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이것이 뭐 많은 길이다. 강력하게 잘해주자. 그럼 뭐 교회들이 들 때, 그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좀 이러면서 그럼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나 뭐 교부나 무슨 뭐 칼빈이나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 시대의 교회나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주장 세워나가는 게 결국은 작은 논문 같은 설교죠. 논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목 선정은 마지막에 해야 된다.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론도 마지막 손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에 100% 맞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마지막에 손봐야 되겠죠. 서론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2장, 3장, 4장부터 본론은 다 쓰고, 그다음 결론 쓰고, 그다음 서론에 부족한 뭐 좀 이렇게 내가 서론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서론을 좀 고쳐야지, 본론에 맞게. 그래서 조금 이제 손을 보고 그래가지고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논문의 제목을 마지막 좀 정리하는 거야. 탁 그걸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 선정이 우선은 첫 번째 논지와 함께 제목 선정도 우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가제목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수집은 먼저 이게 다 만들어지고, 이걸 프로포즈를 만들어지고 나면요, 책을 한 권, 두 권 책대기로 하세요. 책대기. 그냥 뭐 한 요 주제에 대해서 이 책 저 책 보고 자꾸만 거기다 자료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책대기로 한다 하면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디 갔다가 잠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 1시간 있으면 이 책 내가 한 1시간 정도 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책 1시간 정도 봐서 이 책이 이 부분이 지금 내가 논문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 부분이구나. 그럼 그 책에 1시간 정도 그 책에 대한 자료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카드 정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카드처럼 집어넣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나갔다 와서 또 시간이 1시간 있어.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고. 그래가지고
책을 페이지를 쭉 봐가지고 한 책을 이제 끝냈어. 그럼 이 책은 더 이상 가능하면 안 보도록 놓고 그 다음 책. 근데 어느 책은 많이 참고가 돼요. 근데 그 어떤 책은 몇 권 내용이 없을 수 있어. 그럼 또 넘어가. 그러다 보면 책이 쌓여. 빌려온 책이 한 10권이고 15권. 그만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거기다 많이 일단 집어넣었어요. 이걸 직접 인용할지 간접 인용할지 다 풀어서 내 말로 완전히 바꿀지 그거는 그때 나중에 결정하고 우선 내용을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쪽 부분이 너무 좀 부족해 내용. 그럴 때는 그 다른 책들을 또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찾아서 그 책의 내용을 거기다 좀 집어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어느 정도 자료가 좀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그때 이제 한자 2장부터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 읽으면서 이건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렇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인용으로 할지 간접 인용을 할지 그것도 결정을 하는 거죠. 내 논지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인용할 때는 3줄 정도면 따옴표 치고 요 각주 밑에 각주를 달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각주 딱 찍으면 밑에가 딱 거기다가 뭐 김용건 그리고 무슨 책 창조론 그다음에 뭐 서울 무슨 출판사 연도 그리고 가로치고 페이지 그게 이제 각주가 이제 달리는 거지 밑에. 그 미리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달고요. 그다음에 이걸 내가 간접 인용을 해야 되겠다. 간접 인용할 때는 이게 한 6줄, 7줄 되는 거예요. 그럼 간접 인용은 그 중에서 중간 거를 떼어내든가, 뭐 떼어내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거기서 조금 이렇게 뭐 요약하든가 이렇게 해갖고 좀 다듬어요. 그래가지고 간접 인용해서 이거는 누구 책을 이제 그 내용을 좀 수정해서 인용했다. 간접 인용이란 말이에요. 간접 인용. 그러면 한 페이지에 직접 인용 한 2개에서 3개, 하나, 둘. 그다음 간접 인용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아니라 나의 생각과 너무 비슷하거나 이건 나오면 내가 이건 나하고 너무 이게 좀 잘 맞아 너무 좋아 그럴 때 내 걸로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도 뭐 옷으로 말하면 사왔는데 딱 맞으면 그 책은 직접 인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안 맞아 그럼 수정해서 하면 간접 인용 그 다음에 이것은 좋은데 옷감은 좋은데 이게 스타일이나 이런 거 좀 달라. 그러면 다 뜯어서 내 스타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료는 거기 썼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 자료는 다 갖고 와서 그걸 내 생각과 그걸로 좀 맞춰가지고 다 풀어버리면 그건 어디 갔다 AI 이거 어디 집어넣어도 그거는 다른 걸로 표절이라는 말이 뜰 수가 없어요. 그걸 3가지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죠. 너무 정직하게 직접 인용만 집어넣으면 딱 보면 이건 남의 글 그냥 다 갖다 붙였구만 직접 인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간접 인용은 그러면 내가 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표시도 안 하고 간접 인용에다가 탁탁 해. 나중에 보면 간접 인용에는 다른 책들 다 붙여놓고 그냥 간접 인용만 했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표절이 돼. 근데 이게 뭐 우리야 뭐 그런 거 가지고 누가 크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요. 언제 알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이 앞으로 뭐 크게 될지. 그러면요 그때 이제 잡는다고 저 사람 논문 저거 남의 편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사가 누구예요? 김건희. 그 사람이 옛날에 논문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그래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런 거. 근데 대통령이 부인이 될지 누가 알았어 그 사람이요. 대통령 부인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논문이 뭐 표절이냐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오정현 목사님 자기가 뭐 그렇게 앞으로 자기 비전은 있겠지만 그렇게 될 줄은 뭐 잘 몰랐겠지. 그저 여기서 있다가 사랑의 교 남과 사랑의 교회까지 있을 때는 좀 그런 데는 괜찮았어. 근데 거기서 남아공 가서 논문 쓴다고 하는데 뭐 안식년차만 논문 썼는데 그분이 뭐 안식년차 가서 논문 쓴다고 6개월 1년 동안 도서관에 가서 논문만 쓸 수 있겠어요? 거기 가면 와서 좀 부흥회 좀 해주세요. 어디 가서 부흥회도 하고 뭐 필요하면 뭐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다 보면 언제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여러분 논문 쓰는데 집중해서 몇 달 시간 앉아서 해도 쉽는데 뭐 잠깐 시간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대충 누가 해주면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해줘. 그럼 자기가 그냥 손도 제대로 못 봤어. 그럼 그래서 확인을 받았어.
나도 잘하셨구나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남과 저기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갔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보자, 저 사람 제대로 했나? 누가 공격을 해요. 사람이 올라갈수록 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표절이니. 그리고 옛날에 그분이 그 총신에 편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뭐 탈벗에서 뭐 공부를 뭐 MBB를 좀 했는데 한국에 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때 들어와서 매 저기 6개월인가 1년 동안인가 계속 매번 학기마다 와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계속 와서 공부를 하겠어? 뭐 첫날 와서 좀 공부 좀 하고 그다음 중간에 좀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숙제 내서 해갖고 점수 좀 받아가서 했겠지. 그때는 다들 그런 식으로 했어. 누구나 뭐 대부분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랑교회로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저 사람 편목할 때 제대로 수업도 참석 안 하고 막 이제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여튼 조심해서 여기 다지는데 뭐 그거를 좀 넘어서서 우리에겐 지금 이게 논문이면 이거 나에게 중요한 자료고 이거 앞으로 전 그래요. 목회하시면 이게 목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왜냐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게 성장이 가능합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셔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좀 설명하겠다고. 자기의 목회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논문이 된다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 선교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교의 열매가 있고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뭐 선교인지. 그럼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것이다. 구약에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선교의 이런 사명을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잘못했다. 그럼 신약으로 들어와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설명. 자기의 뭐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좀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금 돌아가면 이제 자료는 가능하면 본인의 논지를 그리고 이걸 본인이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서 이걸 세우셔. 그래가지고 자료 그 다른 건 책을 좀 빌려. 그럼 누구한테 그런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어려운 책 있다. 그럼 그 책 좀 주십시오. 그 가능하면 해서 해. 우리가 지금 뭐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목회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좀 뭘 하나 세워야 되겠다.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저기 그 이상 목사님 PhD에 하면 200에서 한 300페이지 쓰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분이 이제 경작은 열심히 하셨어. 경작을 이번에 경작 원론 강의를 하는데 신학적인 건 없잖아요. 그럼 따로 만들지 말고 이번에 중요하게 어떤 논지를 잘 정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의 강의한 자료로 한 과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좋은 거죠. 목사님도 이제 뭐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여기서 이거 논문하면서 이건 내가 뭐 F1 뭐 유지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서 있는 동안에 이 한 과목이 나에게 어떤 어디 뭐 강의를 한다 할 때 한 강의에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 그 세미나에 한 저기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 페이지 수를 해서 80페이지, 100페이지 자 원고처럼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조금만 자료가 되죠. 그걸 뭔가 필요로 앞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 만들면 좋고, 그렇죠? 목사님 앞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이제 남은 삶을 거기다 드리기 원하면 앞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선교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는 이런 방향이다. 근데 이거를 한번 내가 세워보겠다 해서 여기서 이 선교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딱 해서 목사님의 나름대로의 주장과 논지가 있는 그런 어떤 그걸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선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 그게 목사님도 그건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얘기하면 그래? 내가 봐라 성경에 구약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선교다. 이게 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 이런 선교적인 것이 있었냐? 제대로 없었다.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바로 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선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완성에 이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할 때 우리가 쓰임 받는 이런 선교가 되는 것이다. 하고 목사님이 한 80페이지고 100페이지라고 딱 되어 있으면 앞으로 선교 단체 CEO가 될 때는 자기의 그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성공할 때는요, 식당의 매니저뿐만 아니라 식당의 주방장까지 그걸 다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주방장 딱 가면 주방장 건조를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 비즈니스 할 때 목사님이 딱 뛰어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탁탁 하니까 되지.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그거 힘들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라. 누가 딱 알아서 관리를 해주겠지만 좋지만 목사님 나면 나는 선교는 이런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선교는 내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바른 데다. 그걸 딱 목사님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역자들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님 나름대로의 선교에 대한 논지, 주장 그걸 강하게 세우시는 게 이번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 기회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자료평가 내용 주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모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논문은 19페이지에 논문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논문은 제목에 대한 작성자의 자료를 통한 논증을 종합한 것이다. 논증, 그렇죠? 논지 쫙 세워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모아놓은 것이다.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논문은 작성자의 창의력의 산물이다. 좀 독창적이면서도 약간 긍정적이면서 논쟁을 why?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 그거 정말 좋은데 그럼 정말 그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누구에게나 호기심을 준다든가 어떤 면에서 좀 그게 어떻게 그건 아닌데 그거 불가능한데 그거는 이상하다 이랬을 때 아니다 하는 자기의 독단적인 창의력을 가진 논문. 그 다음에 사용한 출처를 잘 밝혀야 된다. 예,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 출처는 좋은 논문일수록 직접 인용 한 페이지에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간접 인용 한 2개 정도, 그러다 보면 한 페이지에 각주가 한 2개나 3페이지, 서너 개 정도 달리면 제일 좋죠. 근데 어떤 데서는 각주가 없어. 한 페이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이거 너무 없으니 어떻게? 그래서 성경 구절이 있길래 성경 구절 밑에다 그냥 내리라고. 그걸 성경 구절은 사실 각주에도 들어갈 만한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없으니까 밑에 성경 구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좋은 논문일수록 그런 인용물 잘 그거를 활용해서 디벨롭 시키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논문이 아닌 것. 한 가지 책이나 논문을 요약한 것은 논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책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요약해서 모아놓은 거는 논문이 아니다. 그런 그냥 좋은 자료집은 될 수 있겠고, 뭐 보고서는 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그냥 평가 없이 누군 이렇고 그냥 집어넣으면 그건 논문이 아니다. 자기의 논지가 있을 때, 이거는 좀 이런 면에서는 누구 게알더스 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리델 보스는 이걸 좀 부분적인 이런 면에서 이건 소홀히 했다. 이건 좀 이걸 뺐다. 뭐 이렇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한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좋은 의견, 이 사람 의견 그래가지고 막 모아놓은 거는 그거는 진정한 논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을 기술적으로 많이 인용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책을 많은 페이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증거가 없거나 작성자의 불충분한 개인적인 주장, 견해만으로는 논문이 되지 않는다. 너무 증거가 없어도 안 되고요. 어떤 불충분한 개인적인 주장, 견해만을 좀 소설 쓰듯이 자기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PhD를 받고 아니면 박사학위를 다 받고 나서 할 때는 그때는 뭐 자기 주장과 자기를 뭐 다른 사람이 시지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런 최소한의 이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그 어떤 면에서 지지를 받는 인용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글의 내용을 인용하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논문이 아니고 표절이다. 그렇죠? 표절 면에서도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걸 잘만 하면 표절이라는 말은 표절과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밝혔어. 이 사람은 너무 남의 걸 많이 인용했구만. 간접 인용도 많이 인용했구만. 그런 소리 들었지만 표절이라는 말은 안 듣죠. 왜? 난 이 사람한테 내가 인용했다. 밝히니까. 그 다음에 21페이지 왜 연구 논문이 중요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구 논문은 논지를 가지고 그걸 논지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비판적인 사고로 평가해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조작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써나가는 것. 이게 연구 논문이니까요. 제목 선정도 중요하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22페이지에 좋지 않은 제목 또 읽어보시면요. 다른 교수에게 제출된 논문 또다시 다른 교수에게 제출하지 말라. 뭐 그런 것들. 자료가 한 가지뿐인 제목은 선택하지 마. 자료가 너무 없는 제목들. 나중에 혼자 뭐 할 땐 몰라도요. 논문으로서는 너무 자료가 없는 제목들. 그리고 재미가 없는 너무 그냥 무미건조한 제목보다는 그런 제목을 선택하지 말라. 그리고 4번에 작성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정도로 사실적이나 중립적인 제목을 택하지 말라. 넘어가서 쭉 연구 방법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연구 방법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설문지 같은 걸 좀 통해서 연구할 것인가 현장에 가서 내용을 가지고 뭐 실제적인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인가 그런 연구. 우리는 주로 목회적인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보다는 주로 자료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니까 그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밝히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자료를 찾을 것인가 24페이지에 자료를 찾는 거는 무슨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교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자료는 어디 책에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까? 그럼 지도교수가 무슨 책이 어느 게 좋다. 그럼 그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찾아보면 제일 좋겠고요. 그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도서실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연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거기서 치면 어느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책들을 거기서 찾아보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지도교수나 자기가 찾은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아까 오 전사님이 몇 권 정도 필요하냐면 5권에서 10권 정도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를 그거 가지고 책을 중심으로 읽어요. 읽는 데서 내가 중요한 내용들을 이 내용이 참 좋구나. 이거는 꼭 필요하다. 내 자료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료를 거기다 모으는데 이분도 그 책을 어디서 딴 데서 인용했어. 인용할 때 이 책을 누가 인용한 걸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인용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원래는 거의 재인용이라고 해야 돼요. 누가 어디서 무슨 책에서 이 재인용했다. 한 책을 재인용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재인용을 안 쓰려면 그 책을 직접 다시 찾아가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정말 거기에 인용이 됐나. 그럼 그걸 가지고 본인도 인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좋은 거는 그 자기가 메인으로 5권, 10권 읽는데 그 중에서 그분들이 인용한 책들 있잖아요. 그럼 이 책이 좋구나. 그럼 자기도 그 책을 좀 찾아. 그래서 그 책을 좀 새끼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책이 좀 늘어나는 거지. 왜냐면 그분들도 거기에 관련된 책이 그 내용이니까 거기서 찾아봤어. 그래서 내가 5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참고도서나 그분들이 인용한 책을 또 보니까 책이 몇 권 있어. 그 책을 찾아. 그러면 한 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용한 걸 찾으면 한 서너 권만 찾으면 합치면 뭐 15권, 20권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그 팁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논문의 개요, 프로포절. 프로포절이 이제 아까 25페이지로 갑니다. 프로포절이 그거예요. 자, 서론에 관련된 겁니다. 서론에. 프로포절이 주로 서론의 내용인데 연구 목적. 왜 이걸 연구하려고 하는가? 논지를 세웠는데 왜 이 논지에서 왜 이걸 연구하려고 목적. 연구는 어디까지 어떤 방향만 연구할 것인가? 이거는 어디 보면서 이거는 뭐 분야, 범위, 방향. 그 논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 스테이트먼트에서 자기 논지를 한 문장 정도로 쓸 때 여기다 쓸 때는 한 문장으로만 쓰지 말고 논지를 한 문장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한 2-3줄 더 쓰면 좋겠죠? 연구 방법 어떻게 이걸 내가 연구할 것인가? 연구의 중요성. 이 논문이 이런 면에서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면에서 꼭 영향을 줄 수 있는 논문이다는 자기 스스로 좀 좋은 면에서 PR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차.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본론은
최소한 3챕터는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챕터에 성경적인 면에서 30페이지, 그 다음 교회사적인 면에서 한 30페이지, 그 다음 현 시대적인 면에서 30페이지, 그래서 결론 10페이지, 하다 보면 100페이지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 서적 목록. 우리는 참고 서적 목록을, 참고 도서는 전에는 이제 비블리아그래피로 했습니다. 비블리아그래피는 도서 목록인데 자기가 인용 안 해오고 보지 않은 책도 관련된 책은 다 갖다 모으는 거예요. 그럼 비블리아그래피예요. 근데 지금 참고 도서 목록이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reference cited, cited라는 것은 인용된 참고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내 책이 인용된 것,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아니면 내가 그 책을 인용이라는 표시는 안 했지만 내가 그래도 참고했던 책들은 거기다 모으는 게 참고 도서 목록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내가 꼭 참고했던 도서만 거기다 모으는 것이 참고 도서 목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한 100여 페이지 만들면 좋겠죠. 더 많이 만들어도 좋겠고. 예. 자료평가, 그거는 쭉 한번 보시고요. 예. 26페이지. 26페이지 논문에서는 가능하면 나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 유자, 그러니까 주로 1인칭, 2인칭을 안 씁니다. 제 3인칭을 주로 쓰죠. 게알더스 보스는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한 문장 끝나면 그는 또 계속 말하기를,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서 그는 이렇게 정도 쓸 수 있지만은 나는, 너는 이런 걸 안 씁니다. 제3에서. 자, 그 다음에요. 예, 서론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서론에 면에서 연구 목적 제시 그걸 쭉 한번 보시면. 예.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은요 논지와 목차 간단하게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일 오실 때, 오늘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먼저 주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 주제를 생각하시고, 그럼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먼저 주제를 생각하시고, 그 주제와 관련된 논지는 그냥 이것을 내가 종합적으로 자료 모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주장을 담기는 하나의 결국 자기 주장 있는 그런 논지를 하나 만드셔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일단 나누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논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발전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사적이나 아니면 현 시대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 좀 더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목적 제시, 방향 제시, 그 다음 연구 방법 이런 것까지는 내일 안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프로포절, 그게 어쩌면 논문 쓸 때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늦으면 12월까지 내시면 되는 거고, 그 전에 가능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논문 쓸 거니까 그걸 가지고 벌써부터 자료를 좀 우리 김재성 목사님한테 자료도 좀 찾고 부탁해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거기다 자료를 이렇게 프로포절 만들고 거기다 내용을 다 집어넣어갖고 하고 정리하시면 그 시간적으로 좋으시고, 이제 비즈니스 바쁘시다 딱 집에 가서 어떤 때는 딱 1시간, 2시간 딱 있어. 그때 책을 보시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책을 딱 보면 어쨌든 내가 1시간 동안 책을 봤는데 이 책 내용이 어느 부분에 해당돼. 그럼 거기다가 컴퓨터 열고 막 쳐. 그러면 졸리지도 않아요. 컴퓨터 치는 시간은. 컴퓨터 치면서 졸린다는 건 그건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냥 책 읽으면서 졸릴 수는 있어도 컴퓨터 치면서 안 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읽었다가 내용 있다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다 보면 이게 가랑비에 뭐 젓는다고요? 옷 젓는다고요? 이게 하루에 1시간씩 한 게요. 열흘이면 10시간입니다. 그럼 하루 한 일한 것이 돼요. 근데 이거 1시간 아예 피곤 안 해. 그러다 보면 계속 밀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30분 있어. 30분 있어. 그래서 펴놓고 좀 읽어. 이거 보면 있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컴퓨터 또 치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해서 이번에 이 책을 다 읽었구나, 다 봤구나, 그럼 다른 책도 봐야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제 보는데, 내일은 논지, 목차, 그거를 준비해 오세요. 오늘 생각하셔서.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본론의 내용 읽어보시면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강조, 명확성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결론. 결론은 그 본론에 대한 논지와 함께 요약입니다. 그 요약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는 적용, 그것이 필요해요. 자료 비평 이거는 또 넘어가시고, 자료 비평에 대해서는 하시고, 그래서 31페이지 쭉 넘어가시고, 이제 오늘 요거 마지막 33페이지 32페이지 논문, 교수님이 학 과목에서 페이퍼 하나 써내라고. 이 페이퍼가 이거 뉴스페이퍼는 처음에 페이퍼라 그러니까 종이를 무슨 페이퍼를 써라 그랬나. 이건 리포트인지. 사실 페이퍼를 내라는 거는요, 소논문을 내라는 거예요. 어느 책 요약해서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소논문. 그럼 어떻게 낼까? 그러면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난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논지, 작은 내 주장을 여기서 내가 한번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작은 논문이란 말이에요. 페이퍼는. 리포트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석사, 학사, 박사, 첨부 논문, 이거는 자기 주장과 논지가 주장이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런 논문이 연구 논문이다. 쭉 한번 보셔서 명료성, 독창성, 객관성, 공평성, 정확성, 평이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정중성, 사실성, 논제, 좁히기. 자, 그리고 마지막 37페이지 하나 보면 서론은 하나 방향제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1장, 2장, 3장이 있고, 그 다음 결론,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꼭 한번 오늘 지금부터 생각하면 가시면서 내 주제가 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난 하나님 나라의 큰 주제는 맞아요. 근데 그 주제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는 가능하면 좀 심플해져야 돼. 그리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해서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차에서 성경적인 면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교회사적인 면에서 어떻게 누구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이런 걸 하나 간단하게 좀 한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내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